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과학 8단원 별과 우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별이고,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별의 밝기, 별의 색과 온도에 대해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인데, 이제 우리가 속한 은하의 구조와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초등학교 때 배운 태양계와 별의 정의, 그리고 중1 때 배운 태양의 표면과 활동을 바탕으로 확장되는 내용이고, 나중에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는 별의 분광형과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니 집중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별의 연주 시차와 거리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별을 볼 때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감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차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차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봤을 때 그 두 관측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지손가락을 눈앞에 세우고 왼쪽 눈을 감았다가 오른쪽 눈을 감았다가 번갈아 보면 손가락의 위치가 배경에 대해 살짝 달라 보이죠? 그 위치의 차이의 각도가 바로 시차입니다. 교재에 나온 예시처럼 A 시점에서 나무를 보면은 나무 뒤로 파란 집 지붕이 보이고, B 시점에서 보면은 빨간 지붕집이 보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크고, 멀리 있을수록 시차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손가락 예시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손가락을 눈 가까이에 댔을 때보다 팔을 쭉 뻗었을 때 시차가 훨씬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원리 덕분에 우리는 시차의 크기만 비교해도 어떤 물체가 더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별에 적용해 봅시다.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구에서 잠깐 사이에 이동해서는 시차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니까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하면 관측 지점이 지구 공전 궤도의 정반대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시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연주 시차라고 부릅니다. 왜 절반이냐면 6개월 동안 지구가 이동한 거리는 지구 태양 거리의 2배이기 때문에 그 시차를 그대로 쓰지 않고 절반으로 나눠서 지구 태양 사이 거리를 기준으로 통일해 주는 것입니다. 단위는 각도의 초를 사용하는데 1도는 60분, 1분은 60초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의 연주 시차는 이 각도의 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이제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와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크고 멀리 있는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작습니다. 즉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거리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1파섹입니다. 1파섹은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 PPT에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별의 연주 시차가 0.5초라면 거리는 1 나누기 0.5, 즉 2파섹이 되는 것입니다.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아지니까 거리는 커진다는 것, 계산할 때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재에는 실제 별들의 연주 시차와 거리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태양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연주 시차가 0.77초로 약 1.3파섹, 시리우스는 0.38초로 2.6파섹, 베가는 0.13초로 7.7파섹, 아르쿠투루스는 0.09초로 11.2파섹입니다. 연주 시차 숫자가 작아질수록 거리 숫자는 커지는 반비례 관계가 잘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108색 이상 멀리 떨어진 별은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져서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 주로 비교적 가까운 별의 거리를 구할 때만 이용한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시험에 5개념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100파섹 이상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거리 단위에는 이제 파섹 말고도 천문 단위와 광년이 있습니다. 이제 천문 단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 이제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이고 이 셋 사이의 환상 관계는 1파섹은 3.16 광년, 20만 6,265 이제 천문 단위입니다. 이 숫자들은 시험에서 단위 변환 문제로 한 번씩 나오니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별의 등급과 밝기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왜 어떤 건 밝고 어떤 건 어두워 보일까요? 그 이유와 별의 밝기를 숫자로 나타내는 등급이라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별의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밝기 자체가 다르거나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서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리와 밝기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 즉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배로, 3배 멀어지면 9분의 1배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리가 10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의 제곱, 즉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교재 탐구 체크에서 손전등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거리와 빛의 세기를 곱하면 거의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걸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등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는 숫자로 등급을 매겨서 나타내는데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0등급,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 2등급 이렇게 갈수록 더 밝은 별이고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갈수록 더 어두운 별입니다. 등급 사이의 밝기 차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1등급 차이마다 약 2.5배 밝기 차이가 나고 5등급 차이가 나면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등급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은 것이죠. 2등급 차이가 나는 약 6.3배, 3등급 차이는 이제 16배로 점점 커집니다. 이 배율표는 문제에서 계산에 직접 쓰이니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밝기를 기준으로 이제 정한 등급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의 실제 밝기가 아니라 거리에 따라 달라진 보이는 밝기라는 게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어두운 별이라도 지구에 아주 가까우면 겉보기 등급이 작아서 다시 말해 밝아 보여서 관측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 등급은 모든 별이 똑같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밝기로 정한 등급입니다. 거리 조건을 통일시켜 놓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별의 실제 밝기, 즉 진짜 발광 능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태양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7등급으로 우리 눈에는 압도적으로 밝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입니다. 이건 태양이 실제로는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단지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리겔은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0.1등급으로 태양보다 어둡게 보이지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6.8등급으로 실제로는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별입니다. 이 두 등급을 비교하면 별까지의 상대적인 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으면 그 별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고 그 등급이 같다면 정확히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이며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입니다.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훨씬 작으니 태양은 10파섹보다 훨씬 가까이, 그러니까 지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등급 차이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값의 부호로 거리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 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별 파트에서는 별의 색과 표면 온도의 관계를 배워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자세히 보면 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별은 이제 표면 온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해서 청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긴 파장 쪽인 적색을 띱니다. 교재표를 기준으로 색의 순서를 정리를 하면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청색, 청백색, 백색, 황백색, 황색, 주황색, 적색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이제 통째로 외워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에 표면 온도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로 한 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별 예시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청색별로는 나우스, 청백색은 리겔, 스피카, 백색은 시리우스, 베가, 프로키온, 황백색은 카노푸스, 황색은 우리 태양과 카펠라, 주황색은 아르쿠투르스, 알데바란, 적색은 베텔게우스,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오리온 자리 예시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베텔게우스는 적색으로 보이는데 이건 표면 온도가 낮다는 뜻이고 같은 오리온 자리의 리겔은 청백색으로 보이는데 이건 표면 온도가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별자리 안에도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별 내용이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연주시차로 별까지 거리를, 겉보기 절대 등급으로 별의 밝기와 상대적 거리를, 그리고 색으로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이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에서 본 우리 은하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그 막대의 끝에서 소용돌이의 모양의 나선 팔이 뻗어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본 우리 은하는 중심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마치 계란 후라이 같은 옆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크기도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만 파섹, 약 10만 광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8,500파섹,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팔의 원반면에 있습니다. 즉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정중앙이 아니라 변두리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하수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은 대부분 원반면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있는 원반면 안에서 옆을 바라보면 별들이 띠 모양으로 밀집해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밤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 은하를 안에서 옆으로 바라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은하수의 두께도 달라지는데 북반구 여름철에는 지구가 공전궤도상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바라보게 돼서 별이 훨씬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은하수가 겨울철보다 두껍게 관찰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은하 중심의 반대 방향, 즉 은하 외곽 방향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이 적어서 은하수가 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단입니다. 성단이란 많은 수의 별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성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비교해서 외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먼저 산계 성단입니다. 수십 개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일정한 모양 없이 흩어져서 모여있는 형태로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의 색깔은 파란색인데 이건 표면 온도가 높다는 뜻이고 그만큼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계성단은 이제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하고 대표적인 예로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벌집 성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구상성단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별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표면 온도가 낮고 나이가 많은 늙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상성단은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와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 공간에 많이 분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대비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산계성단은 흩어짐, 플러스 파란색, 플러스 젊음, 플러스 나선팔, 이제 구상성단은 공모양, 플러스 붉은색, 플러스 늙음, 플러스 중심부와 헤일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짝지어서 외워두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성운입니다. 먼저 성간물질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건 별과 별 사이에 희박하게 퍼져 있는 기체와 먼지를 말합니다. 이 성간물질이 어느 정도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가 바로 성운입니다. 성운은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제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이제 방출 성운입니다. 근처에 있는 고원의 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스스로 붉은 빛을 방출하는 성운입니다. 즉, 성운 자체가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오리온 성운, 장미 성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사 성운입니다. 이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별빛을 반사해서 파란 빛으로 보이는 성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귀할멈 성운, 아이리스 성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흑 성운입니다. 짙은 성간 물질이 뒤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서 검게 보이는 성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거나 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빛을 막아서 어둡게 보인다는 점이 다른 두 성운과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말머리 성운, 석탄포 대성운이 있습니다. 세 성운을 구분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방출 성운은 스스로 붉은 빛을 낸다. 반사 성운은 별빛을 반사해서 파란 빛을 낸다. 암흑 성운은 뒤쪽 별빛을 가려서 이제 검게 보인다. 색깔 원리를 짝지어서 기억하면 문제에서 사진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대폭발 우주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은하라는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외부은하란 우리 은하 바깥에 분포하는 우리 은하와는 독립된 다른 은하를 의미합니다. 이 외부은하를 관측해서 우주 팽창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바로 허블입니다. 허블은 미국의 천문학자로 대기권 밖에서 외부은하를 관측한 결과 외부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그리고 서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우주 팽창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우주라는 빈 공간 속을 움직여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주 팽창에는 특정한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더라도 대부분의 은하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이런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대폭발 우주론, 영어로 빅뱅 우주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 138억 년 전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우주 공간이 계속 팽창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크기가 작고 온도는 지금보다 높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과거 우주가 크기가 크고 온도가 낮았다처럼 반대로 서술해서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방향을 정확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크기는 작아졌다가 커지는 방향으로, 온도는 높았다가 낮아지는 방향으로입니다. 마지막 주제 우주 탐사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며 이룬 성과들과 이제 그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탐사를 하는 목적과 이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고 또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 활용해서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의의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 성과부터 보겠습니다. 1992년 우리별 1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위성이었습니다. 2013년 나로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였습니다. 2021년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이고 2022년 다누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달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입니다. 그리고 2032년에는 달 착륙선 탐사 계획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우리별 1호,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 달 착륙선은 이제 연대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에 나오니 이제 순서를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전체 우주 탐사 성과입니다. 로켓과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로켓 덕분에 인공위성이나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공위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성, 지구관측위성, 군사위성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리랑 3AO가 있습니다. 우주망원경과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분야도 보겠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대기권 밖에서 별, 성단과 성운, 외부 은하 등을 관측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더 멀리까지 있는 천체까지 관측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공동연구, 우주탐사, 과학연수,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주탐사 로봇도 있습니다. 필레는 인류 최초의 해성 탐사 로봇으로 수십억 년 된 얼음과 먼지 혼합물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봇은 화석의 암석과 토양을 조사하고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우주 탐사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기공명 영상 MRI는 우주선의 영상 처리 기술에서 착안해서 질병 진단에 쓰이고 형상기억 합금은 이제 우주선 안테나 소재로 개발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경테나 치아 교정 장치에 쓰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우주 비행선에서 음식을 조리하려고 개발된 기술이고 폴리카보네이트는 열에 강하고 단단해서 안전모 같은 다양한 재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탐사는 단순히 우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8단원 별과 우주의 핵심 개념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별에서는 이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해서 별의 실제 밝기와 상대적 거리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별의 색으로 표면 온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주에서는 막대나선 은하인 우리 은하의 구조와 은하수의 원리, 산계성단과 구상성단, 방출, 반사, 암흑성운의 특징, 허블의 발견으로 밝혀진 우주팽창과 대폭발 우주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와 대한민국의 우주 탐사 성과와 그 기술의 활용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교재에 나오는 개념 체크, 탐구 체크, 내신 체크, 고난도 만점 체크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주 시차 계산 문제, 겉보기 절대 등급 비교 문제는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